언론 탐사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독한 기자 킨 진행을 맡은 저는 봉지욱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였습니다. 윤석열은 그러나 권좌에 오르자마자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검찰을 동원해 비판 언론과 기자들을 압수수색했으며 결국엔 군대까지 동원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저희는 윤석열 언론 장악의 시작점이었지만 지금은 언론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을 중점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독한 기자 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치킨쇼입니다. 베테랑 탐사 기자들과 함께 쏟아지는 뉴스 속에 숨겨진 맥락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진, 한상진 기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입니다. 네, 김희철 전 KBS 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희철 전 KBS 사장, 여기 전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제가 오마이뉴스에 그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해서 기사를 몇 개 썼는데 그걸 보고 또 가만히 놔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간달프 기자? 그렇죠. 간달프가 별명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리저리 미루다가 이제는 그래도 한번 얘기할 때가 됐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두 분이 그럼 KBS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2005년인가 KBS에서 이제 탐사보도 팀이 설립될 때 그때 장립 멤버였죠. 아, 동기세요 그러면? 동기? 입사 동기. 아니 이제 이게 외모로 보면 제가 이제 후배로 보이잖아요. 선배로 보여요. 아니, 후배로 보이죠. 나이로는 후배입니다. 그런데 기수는 제가 이제 강기수 선배입니다. 그렇군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김용진 선배가 탐사 보도팀을 만드는데 주도를 했고 저는 어쩌다 보니까 초대 탐사 보도 팀장이 된 거죠.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인연으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전직 KBS 사장이 오늘 저희 독한 기자 킨에 나온 이유가 저도 사실은 잊어버렸는데 윤석열 정권 초반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그냥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기억은 하실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상황이셨죠? 그때 KBS 사장 재직하고 계셨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에 출범을 했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눈의 가시였던 게 공영방송을 장악을 해야 됐고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독립기구의 수장이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었잖아요. 한상혁 위원장 어떤 식으로 몰아내야 되잖아요. 한상혁 위원장을 몰아내야 다시 그 공영방송 이사도 바꾸고 KBS 사장도 자르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노골적으로 많은 그때 당시 정치권이나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 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뭐 노골적으로 탄압을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를 지켜야 되는 게 어쨌든 독립 언론의 독립성을 공공성 독립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상황을 잘 아는데 어려웠음에도 꿋꿋이 모습을 지켜나가니까 이제 동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보니까 윤석열이 2022년 5월 10일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이게 그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이랑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감사원을 먼저 동원했어요. 맞아요. 이 사건도 감사원 동원을 했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하여튼 동원 가능한 모든 집단을 다 동원을 하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검찰을 동원하고 그리고 검찰을 직접적으로 동원하기가 좀 불편하고 좀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건 일단 감사원을 동원하든지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잘은 알지 못하지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감사원을 동원해서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로 이제 보내서 검찰이 수사하게 하고 또 기소하고 재판하고 이게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2022년 6월달에 감사원을 동원해가지고 취임하자마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분인데 이분을 몰아내려고
2020년에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했던 거를 들춰내가지고 점수를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감사원이 먼저 했고 다음에 뭐 수사 의뢰 뭐 이렇게 뭐 사건 통보를 해가지고 검찰이 나섰더라고요. 그렇죠. 예, 본격적으로 이 얘기하기 전에요. 어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뉴스타파 재판에 윤석열이 두 번째 증인으로 두 번째 나왔어요. 근데 어제 뭐 법정에 속게 무슨 고성방가 막 고성이 들렸다고 하던데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어제? 고성은 고성망가. 망가까지는 고성망가 신문 여기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윤석열을 이제 우리가 정인으로 신청했죠. 예.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했는데 지난 6월 초에 처음으로 한번 나왔고 예. 어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정언을 나왔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하루 종일 좀 그 윤석열을 정언대에 세우고 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지난번에도 오후에는 자기가 뭐 변호사 접견이 있어서 오후에는 못 하겠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2시간만 하고 가버렸고 예. 어제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제 뭐 어쨌든 피고인 측 이제 변호사의 이제 신문이 쭉 이어졌고 예. 마지막에 이제 그게 이제 다 끝나서 12시가 이제 다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이제 정인의 정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고 이제 재판장이 이제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데 그냥 끝내기에는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이제 뭐 윤석열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언대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고 그 전까지 이제 윤석열을 불러서 주로 물어본 거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네.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봐줬는가, 아니면 그냥 그 비리를 알고도 그냥 모르고 넘어왔는 이제 그런 부실 수사를 했는가, 그런 집중적으로 캐물었죠. 근데 우리 사건이 이제 단순히 뭐 과거에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사건이 이제 시작된 2023년 예. 9월 달에 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윤석열한테. 네. 뭐라고 그럼 질문하시고?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2023년 9월 5일 날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재임하고 있을 당시에 윤석열 그 대통령실에서 성명을 하나 발표합니다. 예. 뉴스타파 보도가 시대의 국기문란, 맞습니다. 예. 정치 공작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검찰이 수사를 막 시작했는데 사건의 성격을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규정해버렸죠. 규정했죠. 그러니까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고 그래. 그것도 뭐 단순히 대변인의 이런 뭐 브리핑 이런 게 아니고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성명서를.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불과 이틀 뒤에 서울지검 이제 반부패 수사부에서 검사 11명을 투입해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발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공교롭게 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윤석열 당신이 당신과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실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거를 당신이 지시했냐 아니면 보고라도 받았냐 하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자기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속 질문으로 그러면 이제 이틀 뒤에 이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이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발족을 하는데 이거는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재판장께서 질문 그만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옆에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깜짝 놀라셨. 아니 저는 사실 아니 근데 그분이 깜짝 좀 소리를 많이 지르시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누구냐면요. 지금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장이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재판 담당 재판장이었던 그리고 징역 5년 아마 네 맞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5년 선고했는데 2심에서 그 2년 늘어났잖아요. 징역 7년으로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말해도 되나요? 아니 왜 하세요? 고성방가. 근데 저는 이제 고성은 이제 제가 지른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어제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건 이제 재판 진행과도 관련된 건데 저희가 6월 달에 윤석열 씨를 불러서 증심을 했어요. 저희가 불렀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주신문을 했습니다. 저희 뉴스타파에서 주신문을 했어요. 오후에 안 하고 윤석열 씨가 돌아갔습니다. 오늘 다시 나온 건데 이게 어제 다시 나온 건데 그 이제 김만배 쪽 변호인이 이제 질의를 시작을 했고 근데 그게 끝났는데 거의 12시가 다 됐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10몇 분 남았어요. 12시대 이제 점심시간 되길 때까지 그 10몇 분 안에 할 질문 다 하고 더는 안 부르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재판장이. 재판장이? 네, 재판장이. 예. 그런데 아직 신앙님 쪽에서는 질문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몇 분 남은 거예요. 예. 불이 났게 했죠. 저는 그 상황이 일단 기이했고 두 번째는 검찰이 이제 반대 신문을 못 했거든요. 예. 그런데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면 검사에 대고 검사 측은 뭐 굳이 증인 신문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러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굳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검사 측에서 듣고 싶은 얘기 지금 다 했잖아 윤석열이. 뭐 굳이 뭐 증인 신문 할 필요 있겠어? 그러니까 또 곧바로 검사가 저희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뭐 사전에 짜고 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김영진 피고인이 이제 그때 또 질문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잡은 거였는데 저는 사실은 예전에 그 저희 재판에도 유동규 씨 같은 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예. 이분은 이 기본적으로 증인들이 나오면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동규 씨는 사실을 하나 얘기하면 자기 의견 한 9개씩 얘기해. 그럴 때 재판장이 한 번도 가로막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유동규 씨가 계속 내 생각은 이렇다, 전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막 떠들 때 재판장이 막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질문 하나 하고 하나 더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막겠다고 경위를 불러가지고 마이크를 뺏어갔어요. 경위를 불러서.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치킨 쇼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 얘기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저희 재판이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엉망진창으로 끝난 다음에 전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제가 어제 이제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윤석열 내란이 벌어진 뒤에 우리 사건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이제 다 끝났다. 네. 뭐 우리가 이제 실체적 진실을 다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우리가 이겼다. 혹은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검사가 됐던 윤석열이 됐던 어쨌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폐악질을 저질렀었던 언론 탄압에 했었던 사람들 우리가 이제 처벌할 수 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았잖아요. 예. 전 어제 재판을 보면서 내란 안 끝났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내란이 안 끝났다. 네, 우리가 지금 그 내란이 벌어진 이후에 너무나 좀 해이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내란 이후에 저도 이제 수십 번 이제 재판을 다니면서 사실은 내란 이전보다 저도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좀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수사 기록 같은 거 잘 안 보고 재판 준비 잘 안 하고 뭐 어차피 다 끝난 사건인데 대충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결심을 다시 했습니다. 저희 재판 이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 탄압과 관련된 이 수많은 재판들 저희 사건을 포함해서 유무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 권력에 언론을 탄압을 하려고 하는 정치 권력에 어떻게 정하고 싸웠는지를 우린 잘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절대 정신적으로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고. 내란 안 끝났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도 너무 해이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법정에서 느꼈었던 현장은 우리가 해이해지면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좀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합니다. 오늘 모처럼 준- 괜찮은 멘트 했어요. 준비한 멘트. 준비한 멘트. 오늘 요 멘트 하나 딱 준비하고 저 이제 나가도 됩니까? 근데 희한한 게 계속. 압수수색은 같이 받았는데 기소를 분리해서 해가지고요. 저는 또 재판을 따로 받는데 제 재판도 백대현 부장판사가 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이랑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성을 지르면서 고성방가는 아니고 경위를 불러다가 마이크를 뺏으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내일 대법원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판결했던 그 윤석열 관저 체포방해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생중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대법원에서 이걸 왜 그냥 기각해버리면 상고를 기각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생중계하겠다고 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예전에 이제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하기환송했을 것처럼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구나. 네, 그런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한테 남아 있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간달표 기자님 충격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어린 놈한테 그거 속으로 그랬죠.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러면서. 아니 우리는 사법 시스템을 존중해야 되고 혹은 재판장을 이제 우리가 또 어쨌든 심판이에요. 심판이니까 심판을 제대로 이제 보기 바란다. 뭐 그런 거 이제 기원을 해야. 근데 만약에 이제 심판이 불공정하면 때로는 또 기피 신청 제도라는 것도 있고 심판을 좀 바꿔달라고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잘 안 되죠 그게.
네. 잘 안 되죠. 잘안 그런데 이제 됩니다. 어제 뭐 우리 한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근데 어제 이제 재판은 공식적으로는 10시 15분에 시작했는데 윤석열이 법관 출입문으로 앞쪽에 법관 출입문으로 이제 한 5분 전에 들어왔어요. 예. 딱 들어오면서 이제 방청석을 슬쩍 이제 훑어보고 정인석에 가서 앉았는데 뒤에 방청석에서 아유 우리 대통령님 이런 이제 그런 억울한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어제도 윤어게인 뭐 소속의 이제 그 세력들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죠. 많이 와 있었는데 윤석열의 어떤 정언하는 태도나 그다음에 방청석에 앉아 있는 이제 윤어게인 세력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뭐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른 데한 죄의식이나 반성 이런 것들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고 뭔가 당당해요. 그런데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올까?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옛날에 전두환 오태우도 불과 한 1, 2년 만에 사면 복권돼서 나왔잖아요. 응? 무기징역 뭐 30년 이렇게 받고 그다음 가장 최근에는 뭐 이명박 박근혜도 한 3년, 4년 이렇게 살고 다 나왔습니다. 윤석열도 분명히 그걸 기대할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무기징역 받고 얼마 전에 30년 받았죠. 일반 이적죄로. 그래도 뭐 길어봤자 한 몇 년 뒤에는 나올 거다. 그다음에 윤어게인 세력들하고 뭔가 새로운 걸 도모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이제 실제로 오늘 쿠키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 이제 차세대 보수 리더 장동혁이 1등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차세대 지도자 보수에서 장동혁이 1등한 그게 쿠키뉴스랑 한길리서치가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훈보다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막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내란 일으키고 나라를 개판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정상화가 좀 돼가니까 아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시 이제 정상이 됐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나라에 다시 이제 살게 됐다.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저렇게 꿈틀대고 있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윤석열 씨의 모습 속에서 반성하는 기미는커녕 여유만만이에요. 여유만만이고 심지어는 피고인 측의 질문, 그 질문을 하는 변호인들을 막 조롱하고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완전히 재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윤석열 씨 보면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모멸감을 느꼈어요. 근데 이런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저런 행태가 어디서 나오겠냐? 자신감일 거예요. 그 자신감은 뭐겠어요? 내가 여기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옛날에 그 뭐 이제 건달 조폭들이 감옥에 가면 맨날 한 얘기가 내가 이거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심지어는 뭐 재벌 총수들이 뭐 감옥 가면 맨날 한 얘기가 내가 얼마 있을 것 같아.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거 그 우리가 이렇게 해이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계속 저게 윤석열이 지금 이제 뭐 혐의를 8개인가 받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하는 것도 좋지만 저기에 대한 이제 사면 복권 방지법을 그런 제도를 같이 빨리 만들어야 된다. 못 나오게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이 얘기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18분 지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건데 이게 사실상 검찰과 감사원이 점수 조작이 아니라 사건을 조작한 걸로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사건 내용 좀 간략히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이게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감사원에서 대규모로 이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검찰 뭐 포렌식 모든 PC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 가져간 다음에 이제 그 수정된 점수표를 하나 발견해요. 그게 어느 누구나 수정해서 딱딱 그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걸 하면서 옛다 이거 잡았다 이거다 해가지고 계속 관련자들을 쭉 불러서 하다가 이제 감사원 쪽에서 자료를 9월 달에 넘기고 수사를 해서 실무자부터 차근차근 구속시키고 협박하고 해서 한상혁을 타겟으로 해서 한상혁을 몰아내고 간단히 다시 이제 몰아낸 다음에 KBS 이사 바꾸고 KBS 사장 저 쫓아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시네요. 마지막 피해자는 아니고요. 그 뒤에도 다른 많이 그러니까 그 사건만 해서는 그렇죠. 결국에는 공영방송 사장도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잘라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방송사가 종편과 지상파는 이제 3년에서 5년 주기로 해서 면허를 재허가 받거나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TV조선이 재승인을 못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받았죠. 면허를 갱신했어요. 했죠. 했는데 그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네. 점수가 꽈락이 나가지고 50% 이하가 돼가지고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그 점수가 원래 꽈락이 아니었는데 꽈락으로 바꿨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점 심사 항목이라고 해서 뭐 공적 책임, 예. 공정성 실현, 뭐 지역 사회적 문화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210점 정도 돼요. 예. 그 계량 점수로. 근데 이제 105점 이하면은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집계했으면 그보다 약간 높았어요. 예. 1점 정도. 예. 근데 나중에 일부 이제 심사위원들이 바꿔서 점수를 봐서 과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나중에 실현하는 거 보면은 그 과락 그 점수와 아무런 관계 없이 예. TV 조선에 대해서는 그 심사 기준에 보면 뭐 조건부 재승인도 가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범행 동기와 공모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수정된 점수표 한 장으로 시작해서 이제 관련자들 저기 나오네요. 표가 나오네요. 바로 2번 항목이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점수를 바꿔서 재승인을 안 해줬으면 얘기가 되는데 재승인을 해줬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관련해서 법정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예. 뭐냐면은 자기가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 여론은 TV조선은 재승인 거부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한 압박을 받았었다. 근데 자기는 기본 철학이 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거부하는 건 자기 철학이 아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조건부 재승인을 예. 조건부 재승인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오히려 뭐 조건부 재승인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조작을 뭐 불승을 그 처음에 보고를 받고 예. 강력하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니까 뭐 실무 국가장이 해서 점수를 알려서 조작해서 심사위원한테 알려줘서 그런 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범행 동기부터 시작해서 사전 단계부터 너무 네. 그 재판을 보면 취재할수록 그리고 공소장을 읽어보면 읽을수록 이런 소설을 어떻게 쓰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직 KBS 사장으로서 이 사건과 일정 정도 연관이 또 있고 한상혁 위원장 쫓겨난 다음에 KBS 이사진 다 바꾸고 또 KBS 사장 김희철 사장을 내쫓았는데 그 재판에요. 이거 언론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오거든요. 기자들은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재판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이제 언론개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제 공영방송 개혁 예. 심지어 나중에는 12.3 내란이 일으켰을 때도 공영방송 장악 자체를 내란의 정지 작업이다. 예.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랬죠. 물론 말씀하신 제가 당사자이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건 관련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건에서 냉철한 기록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취재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서 북부지방법원까지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예. 어디? 저는 도봉동에 있어요. 1시간 반 걸리면서 가보면은 그 방청석에 아무도 없어요. 딱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심각하네. 아무도 저 혼자. 아니 이거 처음에 보도되고 했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난주간은 결심이 예고됐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왕창 몰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자괴감을 느꼈어요. 언론이 이런 과정 이런 걸 중시 아니고 왜 기자들이 그때는 왔겠어요. 뭐 한상혁, 뭐 징역 몇 년 구형 이 속보하려고 온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나라도 이런 사건을 쫓아가서 기록하고 뭐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아니, 거기 KBS 기자는 안 왔어요? KBS 기자는 안 왔고요. 어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결심이 결심이 예고된 데는 TV조선 기자가 카메라 기자가 함께 왔었고 네. 한 10명의 기자가 KBS는 안 왔어요? KBS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KBS 사장 때 좀 기자들을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그 부분 제가 책임을 안 느낍니다. 시켜놓으니까 예, 지금. 알겠습니다. 본인도 KBS 출신이잖아요. 나는 떠난 지 오래됐죠. 잠깐만 이렇게 되면 또 오래 하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사실상 윤석열이 하명한 수사로 지금 의심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상을 일단 한번 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통위원장이 누굽니까? 한상혁 씨 아닙니까? 민주당 사람이에요.
아니 민주당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 우리한테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라는 비판을 하려면은 한상혁 씨가 사퇴를 하고 우리가 맡아야지 그런 주장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호환무치한 것이고 자리 욕심만 내는 것으로 저는 비춰질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러나 주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에 뭐 필수 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자, 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취임 약 한 달 뒤부터 이렇게 압박을 했었네요.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나가라는 얘기. 예. 그렇죠. 지금 저게 지금 도어 스태핑 저기 자막을 보니까 맞아요. 도어 스태핑 할 때 6월 17일대로 보냈는데 아직 바이든 날리면 정확히 터지기 닷새 뒤에 예. 6월 22일 날 감사원반이 예. 방통에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들이닥쳐서 그때부터 쭉 뭐 이제 완전 자료로 포렌식하고 관련자 진술을 받고 그래서 9월 7일 날 이렇게 넘기는 거죠. 아니 그때 근데 혹시 대통령실 관계자나 이렇게 누구 통해 가지고 그때 KBS 사장 현직이셨으니까 나가라는 좀 메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정보 보고는 많이 있었죠. 정보 보고가 정보 보고가 있었다. 그 KBS 사장에 대해서 당연히 예. 탐탁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임을 2021년 10월에 취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5월 달에 취임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에 대해서는 뭐 취임 전부터 그때 국민의힘이면 그 자유한국당이었습니까? 헷갈리나. 하도 이름을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 야당 쪽에서도 저만 꼭 찍어서 저하고 한 사람 꼭 찍어서 저 사람만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되니까 사내에 이제 분출하게 되는 거죠. 선거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이제 사내 게시판에 김희철 불러가라.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그 뒤에 뭐 국힘 쪽에서는 당연히 계속 노골적으로 뭐 성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KBS 내에 네. 뭐 윤석열을 지지하는 뭐 직원들 이런 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적어도 저의 취임부터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부 있었어요. 예. 그 일부 세력들이 이제 딱 3월 10일부터 매우 노골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사내 게시판이랑 KBS 내 게시판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요 이때 이런 방법을 얼마나 또 치졸하게 하냐면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방금 나왔던 영상에 윤석열과 권성동은 둘이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구치소에 있고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권성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건강해져요. 살이 쫙 빠져가지고 윤석열도 살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어제 어땠습니까 상태가? 아니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씨는 살이 쫙 빠져가지고 아니 총기가 되게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허리 아프다고 계속 다리를 꼬고 있는 게 아니 근데 부럽기도 제가 하고. 디스크 환자거든요. 허리 아픈 사람 다리 못 꼬웁니다. 아니 다리를 이렇게 꼬았다 이렇게 꼬았다 계속 왔다 갔다 하던데 나 바로 뒤에서 봤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뭐 보수 시민단체나 뭐 노동조합, 보수 노동조합 이런 데를 뭐랄까 사주, 고발 사주 이렇게 비슷해서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았죠. 그때 당시 뭐 공정 언론 국민연대가 정확히 이러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겠는데 그분들이 또 나중에 뭐 윤석열 뭐 출범 이후에는 뭐 중요 요직도 많이 가고 뭐 심사위원도 많이 갔지만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아마 뉴스타파 쪽에서도 그때 관련해서 그 기획 보도를 한 걸로 그때 기억이 유일임 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저쪽에 있다가 활동하다가 왔으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공정 언론 국민연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윤석열의 언론 장악 카르텔 그 조직을 이제 파헤치는 그런 기획을 한번 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영방송 장악 과정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게 재판이 1심이 이제 결심 공판이니까 이제 곧 1심 선고가 내려질 텐데 2022년 6월 달에 시작된 게 지금 4년 됐는데 그렇죠.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한두 달 후에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 9월 1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심이 한참 남았네. 원래 7월 3일 날 예. 아니 그렇죠. 지난주에 예. 결심을 하려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졌고 그래서 결심 공판이 9월 1일 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예. 아마 선고는 빠르면 뭐 10월 말 11월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관련 피고인들 현재 그 재판을 지켜보는 방통위 직원들 예. 사람들의 고통은 그만큼 더 늘어졌다 길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몇 명이나 기소됐죠 그때? 지금 6명 기소가 됐어요. 그 한상혁 한상혁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그 밑에 실무국장,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 그렇게 6명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네, 자료 3번 잠깐 띄워주시면 이 사건이 완전 이제 신속하게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고 KBS 이사진을 다 잘라서 바꾸고 이사회 구조를 바꿔서 윤석열 여권에 그러니까 머릿수를 늘린 거죠. 이렇게 해서 단 넉 달 만에 KBS 사장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김희철 사장을 해임 의결을 했습니다. 속전속결이네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자기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 잘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안타깝고 참 개인적으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마는 이진숙 위원장하고 김태규 부위원장 그분이 이제 그 한상혁 위원장 교체되고 또 한두 명의 뭐 중간중간에 위원장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한 행위가 사실은 굉장히 언론 환경을 망치는 한 행위인데 그분들이 또 화려하게 그러니까요. 둘 다 입상한 게 너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5명인데 둘이 앉아가지고 이 사진 다 바꾸고 막 별의별 짓 다 했는데 그게 전부 다 거의 모두 법원에서 위법한 행위였다, 행정행위였다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도 아무런 이 사람들 처벌 안 받고 방통위는 뭐 변호사비만 엄청나게 몇 억을 썼다고 하던데요. 대형 로펌들을 써가지고.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하여튼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기소돼서 재판받는 분들이 진짜 패가망신한 분들도 있고 정말 몇 년 동안 재판받으면서 막 돈이고 뭐고 하여튼 그 진짜 그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실제로 이 사건에 이제 아까 방통위 국장과장 얘기하셨는데 그 두 분 저랑 옛날에 목동 방송위원회에서 같이 근무하던 분입니다. 근무하던 분인데 양한열 국장 같은 경우는 집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변호사비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무죄가 나와봐야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패가망신입니다. 패가망신. 예전에 20대 대선 전에 윤석열 씨가 자기 말로 직접 얘기한 그렇죠. 얘기예요. 이 수사로 단련된 검사들한테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 뭐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패가망신한다고. 이 얘기가 윤석열 씨 입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자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3년 동안 진짜 그렇게 패가망신 시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여기도 3명이나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근데 사건을 조작했다는 정황들이 재판에서 지금 줄줄이 뭐 증언이나 물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6명 기소가 돼 있고 그 수사 기소 놀랍게도 그때 당시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여전히 기소도 불기소도 받지 않는 사람이 또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한 거네요. 그렇죠. 들고 있는 거네. 그다음에 수많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쨌든 그게 제가 주목한 게 이제 바로 그 점들이에요. 감사원이나 검찰 수사는 약간 밀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밀실에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수사 받는거나 조사 받는 사람 의도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 그 당사자 조사 당사자들이 말하는 걸 약간 왜곡해서 하고 이렇게 정렬을 해놓을 수 있는데 법정 증언은 다르다. 왜냐하면 뭐 법원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이제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하고 위증의 벌을 받는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저는 솔직해질 거다. 당시 밀실에서 여러 가지 그 불가피하게 때로는 압력, 때로는 효유 이런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이제
그래 나 거짓말하면 처벌받아. 그럼 벌써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진실을 꺼내놓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증언, 그러니까 굉장히 증인들이 많아요. 2023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제 4월까지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한 30여 명이 증인 신문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쭉 직접 보기도 하고 기록도 봤지만은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이거다 입증할 수 있는 이른바 스모킹은 전혀 없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문제는 그거를 만약에 실제로 있다면 만들어낸 것일 것이고.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재판이 벌써 지금 2023년 6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네요. 지금 한 재판만 벌써 3년이 네, 3년 됐는데 넘었네. 지금 거대한 6사람이 공모를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직권남용해서 뭐 하는 것들에서 내서 지금 법정에서 드러난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하면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가 3월 19일에서 24일에 집중적으로 이제 점수 조작이 이루어졌다. 예. 일실에서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게 검찰의 한상혜가 뭐 지시를 했다. 이제 그 점수 결과 승복하지 못하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불수용의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걸 표현하니까 당시 국장이 과장하고 짜서 심사위원한테 점수 알려줘 가지고 이미 심사가 끝났는데 이미 채점표 점수가 끝났는데 사후에 조작을 했다. 이게 이제 밀실 조작이라는 건데 그런 프레임인데 사실 그 담당 실무자들 와서 아니다. 그 3월 22일 날 그 심사위원 최종 의결전에는 밤새로 고치든 뭐든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그렇게 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점수의 수정이라는 게 뭐 검찰은 조작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수정이라는 게 그냥 이런 큰 회의장이에요. 공개된 회의장. 예. 그냥 원래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회의장에서 누군가가 자 손을 들고 고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장이 그러면 방통위 물어봐죠. 방통위 관계자 지금은 심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고쳐도 됩니다.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 뭐 어디서 막 모여가지고 몰래 막 검찰이 밀실 조작에 음모를 꾸미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심지어 예를 들자면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사람이 그 실무 과장인데 예. 실무 과장의 영장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뭐냐면 술을 마시면서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몰래 알려줬다. 이게 최초 영장이고 그분이 구속이 됐었어요. 실제로. 구속 영장에 구속영장에.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영장을 실제로 그렇죠. 발부가 된 얼마나 거네요. 그래 발부된 거죠.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판사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건 나름대로 누군가가 이렇게 뽑았을 때.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써 있고 부인하니까 뭐 이른바 증거인멸 우려 뭐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오죠. 과장 이제 하고 또 과장들을 또 사실은 좀 약간 압박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난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과장이 약간 하던데 그 자기가 이렇게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했는데 별로 심각하지 않은 얘기인데 사실 나중에 심각하게 이렇게 글로 써놨더라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찬찬히 이렇게 밟아 나간 거죠. 구체적으로 그 관련 조작 정황 관련해서 크게 그냥 얘기하면 먼저 이제 검찰이 이제 주목한 게 심사위원들, 예. 해당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중에서 점수를 고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고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뭘 하냐? 자, 평가표를 냈는데 고치는 건 이례적 상황이었다. 고쳤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나는 몰랐었다. 예. 그런 걸 사실은 감사원 문답서에 써와요. 실제로. 미리 써와서 이제 그 심사위원한테 서명하라 그러니까 어떤 법조인은 어떤 사람은 나 이렇게는 절대 안 한다. 예. 내가 왜 그걸 거부하게 되고 법조인은 내가 바빠가지고 그냥 해줬다.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그 법원에 와서 다 이제 진술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검찰에 가서는 검찰 측에 유리한 여러 압박을 받으니까 했다가 법정에 나오면 또 위증의 벌이 있으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검찰의 진술을 뒤집을 때 그 재판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재판장이 오히려 예. 아주 재판부가 그래서 이 재판부가 좀 치열하게 잘 재판을 예. 하고 있거나 그런 느끼는 예. 순간이 몇 분 순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공소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천 만찬이라는 얘기가 과천 만찬. 그게 이제
모의의 시발이다 이렇게 그렇게 검찰의 공소장에 써 있는데 뭐냐면 한상혁 위원장이 담당 과장과 비서실장 모인 자리에서 야 이번에 이렇게 심사 한 일주일 전입니다. 합숙 심사 일주일. 이거 그 심사 결과 잘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면 좀 그럴 텐데 좀 그럴 때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4명이거든요. 한상혁 위원장, 국과장, 비서실장 4명인데 근데 재판장이 그렇게 되물어요. 아니 그 어느 기록에도 그런 말을 했다는 사람이 없던데. 아 같이 동석자 중에도. 동석자 중에서 어떤 거냐. 그랬더니 검찰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에서 또 물어봐요. 한 명 한 명씩.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은 말. 공소 사실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미 공소장에 그 포함돼 있는데 매우 생생하게 포함된 거죠. 공소장에. 그런 말도 굉장히 많지만. 근데 이거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뉴스타파 재판에서는 반대던데. 그게 아니라 증인이 나와가지고 검찰에서 압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했던 증언을 하잖아요. 화를 내요. 재판장이 증인을 혼냅니다. 왜 검찰에서 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했던 말하고 말이 바뀌었냐는 식으로 난리가 화를 내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판장이 또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른바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된 미치겠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상혁 위원장이 이제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미치겠네요.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 이게 공소장에 굉장히 생생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들은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이제 그 한상혁 그 위원장의 당시 수행비서인데 차 속에서 그 담당 국장하고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건데 그때 이제 그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유학 중이었어요. 그 담당 수행비서가.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하잖아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검찰에서. 우리의 또 한국제가 시차가 14시간이 나는 텍사스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기억 난리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도 없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를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니까 검찰이 은근하게 이제 이거 협조 하지 않으면 국내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어서 한번 유학을 해본 사람이 알 거예요. 이제 막 가서 좀 가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족도 있고 막 소환한다? 그 얼마 무슨 일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요? 잠깐 나왔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그 조사 과정에서 몇 번 들었냐? 협조 안 하면 소환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비서가 정확히 2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검사한테 이렇게 해서 재판부가 그걸 직접 확인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재판부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게 참 재판부 만나는 것도 복글복이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사법 시스템을 얼마나 이제 불신하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 비극입니다, 진짜. 법원을 재판 결과를 승복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재판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면.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TV조선 이 사건의 재판장은 그래도 적극적이네요. 굉장히. 일단 적극적인 뭐 뒤에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말자막히 그 사람들 간에 그 수십 명의 관계자들 간에 약간 여러 가지 워낙 사건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을 것 같지 그러니까 이제 뭐 관심사항이 전혀 안 돼 버렸어요. 관심이 아니고 기억이 안 나니까 당사자들도 이게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사실 좀 미묘하게 엇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검찰이 이제 놓은 덫이 뭐냐면 피고인들을 직접 증인 채택을 해요. 증인 채택. 피고인들을요? 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서로 말을 잘못하면 이거 다른 사람에서 재척되면 그게 또 유증치 처벌 협박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그런 의중을 알아차리고 피고인들이 증인 신문도 거부하고 피고인 신문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래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공소장에 나온 쟁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당신은 이런 주장했고 뭐 피고인의 이런 주장이 맞습니까? 그다음에 또 자신이 그거 관련해서 자신에게 궁금한 거에 대해 쭉 이렇게 질문하고 뭐 그렇게 아주 자세히 이렇게 질문을 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 받았어요. 근데 이 정도 큰 사건이면 명확한 물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명확한 물증이 안 나왔으면 사건을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 잊고 있는 게 이 사건도 그렇고 TV조선 사건도 그렇고 국토부 통계 조작 그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2심까지 완전 무죄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됐잖아요. 또 이분도 국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래. 가가지고 지금 조작 기소 특검하면 안 된다 막 이 얘기를 주구장창 언론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뒤집어 보면 조작 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대상 아닌가요? 제 일본 수사 대상이 자기고 예. 자기가 제가 볼 땐 지금 이해 충돌 발언을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본인의 그렇죠. 국회의원 직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자기가 제가 볼 땐 핵심 피의자가 되는데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작 기소 특검을 하면 이게 뭐 오로지 뭐 이재명 뭐 공소치소용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특검을 해서 좀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겠네요. TV조선 사건도 사실은 그 7대 사건 중에 포함이 될 뻔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도 사건이 많아서 그랬는데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근데 보잖아요. 매우 중요한 예. 사건이지만 아쉽지만 지금 현재는 빠져 있고요. 유일하게 그 국무총리실 예. 산하에 무슨 사유대 무슨 네네. 위원회 예. 거기서 유일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은 현재까지는 별 아니 근데 반응이 뭐해서 좀 특검은요 특검법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폭넓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건을 지정하지 않고 윤석열 뭐 한동훈 장관 때 뭐 누구 검찰총장 누구 때 그렇게 해서 폭넓게 증거 조작, 진술 조작, 회유 정황 의심이 되는 사건들은 예, 수사를 할 수 있겠다. 근데 하는 거죠. 실제 보면 이게 뭐 조작 기소 특검 이게 뭐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예.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TV조선 이 사건, 그다음에 이제 서해 뭐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예. 사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다 패턴이 비슷해요, 그죠? 감사원이 먼저 움직이고 감사원이 이제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다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기소를 하고 이런 패턴이 이제 똑같은데 일단 시작이 되면 몇 년 동안 이제 재판을 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봤는데 그 TV조선 사건도 공판이 한 60여 회 지금까지 진행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25회. 예. 한참 남았네요. 한참 한참 멀었네요. 남았어요. 아직 예. 멀었네. 아직 멀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사건도 사건인데 검찰이 이렇게 좀 사건을 조작하거나 문제 있는 사건을 다루면 언론이 그런 것들을 취재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죠? 지금 뭐 언론의 보도 행태는 어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원 발표하면 기사들이 뭐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이 나와요. 예. 좀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실제 그 사건의 실체, 진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정에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법정에는 지금 아무도 이제 기자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심 이런 거 되면 또 몰려가 가지고 뭐 검찰이 오늘 몇 년 구형했다 이게 이제 단신으로 나오고. 근데 실제 검찰이 그 공소를 공소 제기를 한다든지 그 전에 뭐 구속영장을 친다든지 이럴 때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때 이미 여론 재판 다 끝나버려요. 예. 이거 완전히 그냥 죄인이 다 돼버려요. 지금 한상혁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걸요. 점수 조작했다. 주범으로 주범으로. 가능되는. 미치겠네. 어? 미치겠네. 이런 게 이제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검찰의 망상 속에서 지어낸 그런 이야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무도 보도를 안 하거든.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요. 전제가 기본적으로 그 이제 이른바 정치 검찰의 그 언론 플레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검찰의 협력이 없으면 그건 아니 언론의 협력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그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약간 우스운 일화를 하나 네. 소개를 하면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게 그 언론 보도를 하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감사원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단독 해가지고 쫙 하잖아요. 검찰발 단독. 이른바 검찰발 단독 뭐 이런 기사들을 가지고 증거를 채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플레이한 그 기사를 다시 정확히 하면 플레이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기사를 가지고 그걸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런데 역시 이제 그 변호인들이 이게 좀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서 당연히 그냥 한마디로
증거 채택을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증거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또 꼼수. 그거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운세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궁합이 잘 안 맞다. 인터넷 그 결과를 막 내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번 사건에서 가장 저는 굉장히 검찰의 주장, 의견 관련해서 굉장히 참 인상적으로 남았던 문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6명의 피고인이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어요. 공범. 네. 그럼 공범이 뭡니까? 공모를 해야 우리 4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합쳐서 너는 이거에 나는 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것들이 쫙 일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검찰의 공소장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나 변호인단들이 우리 변호를 위해서 재판부도 공소장을 특정해달라 요청해달라고 하는데 여러 차례 하는데 작년 8월에 검찰이 의견서를 내요. 거기 의견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다수의 점조직이 서로를 모른 채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과 같다. 보이스피싱. 그래서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의견서를 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다수의 점조직이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다수의 점조직이 서로 공모해서 서로 모른 채 공모를 해서 순차적으로 범행을 하는 게 보이싱 슈퍼 피오인 범죄인데 비슷하다. 이번 사건이 그것과 비슷하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건가요?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6명이 있어. 응. 서로 모여서 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이런 거 안 했어. 전혀 안 근데 했죠. 서로 마음은 텔레파시로 통하는 거야. 그렇지.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다 통하고 있어.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알아서 공모를 한 거야. 이렇게 점조직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논린 거네요. 네. 각각 알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그게 했는데 보니까 공모더라. 이런 거예요. 미쳤네. 그러니까 뭐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아니 뭐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전보로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주술 정권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주술적인 그런 서로 간의 보이스피싱 그런 조직처럼 주술적으로 이심전심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겁니다. 사건도 예. 그 김만배 신앙님 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우리 뉴타파랑 이제 공모를 했다는데 공모했어요? 공모는 무슨 공모를 해? 공모했으니까 기소가 된 거지. 아니 지금 저기 그 김철 사장님 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재산 공문에서 떠오른 장면이 있는데 우리도 텔레파시로 뭘 한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출국 금지 걸린 다음에 어. 제가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소송을 냈다 제가 패소했잖아요. 예. 그때 검찰이 의견서를 내는데 그 의견서에 얘는 출국 금지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서를 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16번을 해외를 드나들었대요. 그러니까 드나들었어요. 32번. 이게 뭐냐면 왜 32번이냐면 나갔다 들어오면 2번이에요. 나간 거 한 번, 들어온 거 한 번. 출국 한 번, 입국 한 번. 그러니까 제가 해외는 16번 다녔는데 10년 동안. 그럼 1년에 1.6회 정도 해외를 나갔잖아.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32회 출입국했다. 이걸로 봐서 이게 그 뒤가 재밌어요. 이걸로 봐서 이 사람은 해외에 무슨 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입금지를 풀어주면 나가서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풀어주면 안 된다. 피해 우려가 있다. 네, 도피해 우려. 제가 이거를 그 의견서를 보고서 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어느덧 또 시간이 무려 1시간. 원래 저희 프로가요. 전체 분량이 1시간이에요. 근데 앞에 치킨쇼만 이제 1시간을 하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김희철 KBS 전 사장 나오셨는데 잠깐만요. 끝내는 거예요? 예, 거의 끝났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는데. 짧게 그럼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지난 재판에서 나온 건데 이번에 지금까지 이제 아주 매우 얘기도 안 되는 사실관계를 다퉜잖아요. 예. 근데 변호인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공소 기각해야 된다. 예. 요지는 뭐냐면 잘 아실 거예요. 이른바 이제 2022년에 그 검수한 바 그걸 시행령으로 우유한 게 이제 한동훈 시행령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그래서 원래 있었던 공직자 범죄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패 경제 범죄 등 근데 그걸 시행령에 직권남용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을 시행령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유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변호인단이 이건 내용 이제 그래서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의 근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런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공소 기각이 났나요? 무죄가 났나요? 아니 이게 참 네. 사실 공소 기각이 났죠. 공소 기각이요. 왜냐하면은 무죄라는 건 그러니까 공소 기각은 아예 당신들은 수사할 자격이 없었어. 아니, 근데 그 반대 아닌가요? 저는 왜냐하면 무죄라는 것은 공소 기각이라는 것은 죄는 인정이 되는데 니네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죄가 인정이 되고 안 되고 를 따질 이유가 아니, 없어. 없어요. 이제 이런 아니 거. 근데 제 말씀 은 뭐냐면 공소 기각은 잘못해서 해석하면 예를 들면 위법 수집 증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죄는 있어. 근데 증거의 수집 절차가 잘못됐어 해서 공소 기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건 독수독과하고 좀 여기서 네. 범주가 좀 다른 얘기고. 근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소 기각이 됐을 때랑 무죄가 됐을 때 예를 들면 형사보상금 지급 문제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 얘기를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 나간 멀고. 아니 지금 한상진 기자는 공소 기각보다 무죄가 낫다라는 그러니까 얘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왜 지금 저 봉준호 앵커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저희 사건도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이에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인데 예.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요. 경찰이 수사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수사권도 없는 수사를 너희들이 했으니까 이건 불법이니까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었는데 사건을 계속 한 2년 재판하다 보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무죄 받고 되치기라도 해야 되겠다. 어쨌든 무죄에 대한 책임을 검찰에 묻는 절차를 또 우리는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서 그래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2판 4판이다. 야 끝까지 가서 나 무죄 받을 테니까 해보자라는 거고 여기 이제 봉지욱 기자 생각이 좀 다릅니다. 봉지욱 기자는 아니 이 사건은 불법이니까 지금 공소 취소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이고 그래서 생각이 좀 다른데 아니 근데 너무 오래 걸리네.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도 지치긴 하는데 하여튼 아니 앞으로 한 2년 더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면 되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그렇고 TV조선 사건도 그렇고 이재명 정권 내에 3심까지 나올 수 있을지 진짜 만약에 이렇게 계속 다투면 걱정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으로 피해 본 한성혁 위원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그리고 심사위원들 어마어마한 고통을 많이 겪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고통받는 사람들은 6명 피고인은 말할 것도 없이요. 예. 그 방통위 직원들도 지금까지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법정에서 그 방통위 한 직원이 한 그 법정에 와서 증언이 했는데 그것도 역시 재판부가 혹시 재판부 이제 법원에 증언으로 나왔는데 할 말 없느냐 이렇게 마지막 또 말할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말에 지금도 방통위 전체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일도 제대로 안 되니까 빨리 이 사건을 좀 끝내줘 빨리 정상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증언을 하거든요. 그만큼 아까 뭐 변호사비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사건으로 많은 관계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느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일도 못 해가지고 뭐 생계도 끊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뭐 집도 팔았다 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가급적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그 사람들 그래서 고통을 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아니 우리 김은철 사장님은 그 해임된 거 무효 취소? 네, 무효 취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1심에서 행정법원에서 받았고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이 저는 원고입니다. 여기 피고인이지만 저는 이제 피고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1심에서 이기고 나서 피고가 중간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바뀌니까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 항소를 취소했어요. 항소를 포기. 취소한 거니까 항소한 상태니까 이미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 취소했고 그다음에 그 보조 참가인으로 참석한 KBS도 몇 달 뒤에 취소해서 이미 작년 8월에 확정됐네요. 확정을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KBS 축하하면 어떻게 돈도 다 썼는데. KBS도 했다는 건 박장범 사장이 그거를 뭐 인정을 그렇죠. 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약간 보조 참가 법률적으로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에서 항소를 취소하니까 자기들도 시간을 끌다가 포기를 한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아니 그래도 뭐 어떻게 뭐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임기가 훨씬 끝나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없죠. 그러니까 돌아갈 길은 없고 그냥 이제 뭐 보상이라 하면은 이제 그동안 뭐 월급 뭐 이렇게 예, 조금 아니 뭐 그거보다도 어쨌든 명예를 명예를 내가 잃었어. 적어도 제가 잘못해서 예. 불법 해임 당한 건 아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명예는 네. 회복됐지만은 이제 제가 그 KBS 사장으로서 2021년 예. KBS 사장이 지원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 네. 뭐 계획했던 일들 이런 것들은 바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제 거기서 방안이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 그냥 그렇게 해서 1년 좀 끌다가 잘리고 그러고 이제 임기가 끝나버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저기 말씀. 그 지금 KBS 파우치 사장님은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기를 뭐 마치는 겁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가 그렇습니까? 정확히 이제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예. 2023년 12월 3일 날 선포가 됐고 24년. 예. 24년 예. 그래서 24년 12월 10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러면 남았네요. 내년 말까지 아닐까요? 3년이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임기는 그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23년 이제 9월달에 해임됐고 네. 그 본안 소송을 이제 1심에 승소한 건 언제죠? 2025년 8월에 최종 승소를 했죠. 이게 최종 1심, 승소? 1심. 예. 1심은 1심은 2025년 1월.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 날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이제 그때 그게 왜 지금-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정부 때도 이제 1심에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판사를 저의 해임 잘 사유가 만나는- 6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을 갑자기 하잖아요. 갑자기 하고 나서 또 해임 사유 뭐가 되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물론 해임 사유. 그게 해임 사유. 그런 것도 해임 사유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 후임으로 이제 박민 박민 사장이 왔죠. 예, 박민. 전 문화일보 출신이 해댔다가 이제 지금 박장범 파우치 박장범 사장으로 갔는데 알겠습니다. 사실상 근데 공영방송이 지금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지금 저희 동접자 1,000명 안 되는데 KBS보다 많을 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KBS 라디오보다는 지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공영방송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은데 전직 KBS 사장으로 걱정 많으시죠? 정말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KBS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제 해임 당하고 나서 KBS 쪽 쳐다보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고. 예. 그랬는데 그냥 무슨 알고리즘이 어쩐지 뭔지 계속 그 관련 뉴스가 옆에 뜨고 계속 떠다녀요. 그래서 자꾸 KBS 찾아보니까 뜨는 거예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방송법이 개정되고 예. 이제 공영방송 이사가 선임이 2개월 안에 돼야 되는데 현재 예. 그 뒤에 지금 벌써 한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한 거의 10개월 가까이 됐네요. 현재 KBS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이것도 좀 시간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 그러니까 뭐 하나 사실 또 정권 바뀌었는데 속 시원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데 그렇다고 윤석열 때처럼 그렇게 막무가내 불법적으로 할 수는 또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절차를 잘 지켜나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짧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시간 4분 됐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도 다음 말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이슬기 기자 와 있죠? 네, 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인데 점수를 조작한 게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재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당시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비롯해 당시 검찰총장 이원석이었죠. 그렇겠죠. 예, 이원석 검찰총장 이하. 이거는 또 사건이 특이하게 서울 북부지검이에요. 예. 아마 저희 피의자들이 그쪽에 살아서. 예.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좀 특이한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건을 배당할 때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나 뭐 피의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보통 사건을 배당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마 근데 아무런 관계 없는. 중앙지검에 또 많은 사건을 조작해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북부로 보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희철 전 KBS 사장님이 지금 TV조선 이 재판
그러니까 어느 언론도 주목하지 않는데 혼자 계속 방청을 하면서 기록을 오마이뉴스에 기록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오마이뉴스 들어가셔서 TV조선 혹은 김희철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 기사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